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부로 상호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인데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있은 행정명령 서명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 EU의 수입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2.5%만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 중 하나로 이번 상호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내달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한국산 철강 제품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우리 기업들의 걱정과 한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조치에서 일부 산업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자동차와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분야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벌였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은 탓에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3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한국산 자동차는 안전한 피난처로 남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북미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글로벌 데이터 GL OBALDATA가 최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동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한 자동차 비율은 총 16.8%에 달했는데 이 점유율은 모두 한국과 일본을 통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중 한국산 차량이 역대 사상 최고치인 8.6%를 차지했고 뒤이어 일본산 차량이 8.2%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CNBC가 공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2019년에 10.2%에 달했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 8.2%로 감소한 반면에 한국산 자동차는 이와 정반대로 5%에서 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매체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흥미롭게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25%의 고율 관세에 비해 거의 또는 전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과 한국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에서 관세 없이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판매량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으로 신차를 수출하는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 되었다. 글로벌 데이터 GL OBALDATA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며 멕시코는 2024년 미국 자동차 판매의 16.2%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글로벌 데이터의 자동차 연구부문 부사장인 제프 슈스터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와 GM처럼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로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큰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일본과 달리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철두철미한 협상을 벌여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도요타와 닛산을 비롯해 혼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은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면서 해마다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일본산 차량은 약 131만 대에 달했다. 일본산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및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84만 5천 대 미만에서 2024년 137만 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만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협정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매체는 2018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도에 철저한 논리로 대응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게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결과만 이끌어냈을 뿐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 0.1%의 관세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으로 체결된 해당 협정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됐는데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무관세 덕분에 판매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율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는 트럼프가 재임 중 유일하게 패배한 무역 협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승용차의 대한국 수출은 약 16% 감소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이러한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날개도 친 듯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품질적인 측면으로나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나 한국 자동차 모델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대와 기아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GM의 자동차 모델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노동 생산성을 기록 중인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성에 더해 뛰어난 품질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GM은 한국에서의 자동차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글로벌 데이터 GLOBALDATA에 따르면 GM의 한국산 차량이 미국 내에서 기록한 판매량은 주로 엔트리급 모델을 중심으로 2019년 17만 3천 대에서 지난해 40만 7천 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GM은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2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9조 원 약 62억 달러를 투자했다. GM은 한국 내 공장에서 뷰의 앙코르 GX와 뷰의 엠비스타 크로스오버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및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차량들이 저마진 엔트리급 차량 부문에서 GM의 수익성 성장을 극대화하는 핵심 모델이라고 강조해왔다. GM의 마크 루스 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사랑하는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쉐보레 트렉스와 뷰의 엠비스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렉스와 엠비스타 덕분에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재빨리 석권하고 있는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로 타결된 한미 FTA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그 후 2018년에 있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FTA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확약한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CNBC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로 능수능란한 무역 협상을 벌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이러한 협상 덕분에 오늘날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에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가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반도체와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가에 따라 경제와 문화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왔지만 4배 가까이 차이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마진율 차이를 보면서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마진율은 약 36.6%로 테슬라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판매량 1등 브랜드인 도요타가 겨우 1000만 대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노리던 럭셔리 시장으로 한정하면 약 200만 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1억 대의 전자제품 판매량을 가진 애플이 200만 대 파는 시장의 마진을 포기하고 진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전기 전자장비 부품만 약 3,000개가 들어가는 분야로 판매 초기 불량률이 높고 사소한 결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애플의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처럼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 BYD까지 미국 진출 계획을 미루자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략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사라졌고 애플에서 퇴사하는 인재들을 자사로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10%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샤오미의 주가는 전기차 SU7을 출시한 이후 부활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재개된 거래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샤오미의 SU7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 중 하나인 테슬라의 모델 3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 그룹은 올해 주문량이 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샤오미의 연간 판매량을 약 5만 5천에서 7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후한 평가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주문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치열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가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28일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7분 만에 5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저가형 전기차 SU7의 외관을 보고 난 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 나온 샤오미 전기차 사진을 포르쉐 타이칸 애지중지하는 지인에게 보냈는데 읽고는 아무 대답이 없다.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는 포르쉐 타이칸을 베껴도 너무 베꼈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샤이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글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짝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샤오미의 SU7은 정식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에 가까운 주문이 쏟아졌으며
지난 주말 샤오미 전기차 매장에는 시승을 위한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의 젊은 층은 SU7 시리즈의 출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SU7 가격은 스탠다드 버전이 테슬라의 모델 3보다 555만 원이 싼 4천만 원으로 분명 테슬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주문이 이처럼 몰린 이유는 4월 30일 이전 주문자만 고급 가죽 시트, 차량용 냉장고 및 고급 카 오디오 등 약 185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료 제공하는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샤오미 주가는 15% 껑충 뛰었고 첫 전기차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카피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주행 성능까지는 카피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우인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샤오미의 전기차 SU7이 시승 운전 중 벽을 들이받는 사고 영상이 중국 매체들 역시 샤오미의 전기차에 대해 초보자의 경우 단시간에 빠른 속력이 나는 성능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고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급커브에 휘청이며 연석에 쾅 부딪히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탑재된 SU7 사륜 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673마력, 최대 토크 838Nm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지 상태에서 2.78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이 기술이라면 전기차는 순식간에 너무 높아져 버린 출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 기술력으로 꼽힙니다. 자동차 시 운전을 해본 자동차 테스터들은 가속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은 출발 후 1초 동안 약 30m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힘을 받는 순간 차량이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동차 기업들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에게 이런 기술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는 SU7이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럿 게재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푸른색 SU7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다 우회전을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차량은 그 직후 균형을 잃은 듯 좌우로 움직이다가 결국 연석에 충돌한 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를 주행하던 SU7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선 모습, 연석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황한 샤오미 측 관계자는 운전자 탓을 냈습니다. 운전자가 초보였기 때문에 커브 길에서 급가속을 했다.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로 상황이 복잡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 3 기록 130kmh에 못 미친 탓입니다.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고작 2만 대에 그쳤다. 상당수가 환불했다는 설이 나오자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논란은 이미 예정된 사태입니다. 앞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 결국 애플카를 포기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애플도 해내지 못한 협업을 제대로 된 검증 기간 없이 무지성으로 갖다 붙여서 조립만 해서 출시했으니 외관은 포르쉐인데 속은 중국차였던 것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 맞물려서 동작하기 때문에 굴지의 제조사들도 물론 타사 부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모델별, 프레임별로 맞는 세팅 값이 제각각이며
거기에 여러 부품들끼리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세팅 값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조사들 역시 직접 부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과연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유명 부품 회사의 부품은 다 갖다 붙여놓은 그 와중에도 배터리만은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커브조차 제대로 돌지 못하는데 중국산 배터리까지 탑재한 전기차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5년에 출범해 올해까지 세계 주요 자동차 어워드 수상 순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등 전해외 유명 브랜드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G70부터 시작해 G90, GV80 등 모든 모델이 1회 이상 세계 3대 자동차 어워즈와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자동차 어워즈 등에서 11차례 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같은 기간 10회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면서 폭스바겐 골프, 제규어, 아이페이스, 혼다, 시빅 등을 제쳤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근 10년 사이 6개의 올해의 차 시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차로 기록됐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가 이처럼 단숨에 세계 톱 클래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등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초기 전기차 품질 문제로 꼴찌를 앓은 바 있는데요. 샤오미도 이제야말로 단순히 남의 디자인을 복붙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차량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매우 빠르게 반도체 부활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TSMC의 첫 번째 일본 내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한 지 20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과 압도적인 기술력에 일본 정부의 수조원대 지원금으로 한국을 꺾으려던 대만 TSMC는 큰 낭패를 보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 과정부터 상당히 위태로웠던 대만은 국가적 역량을 반도체에 총동원하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고 대만을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TSMC는 위험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해외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의견과도 상반됩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것을 알았으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반도체 없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기에 TSMC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외 공장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겪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 현지 미국보다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 TSMC 공장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수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데는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소 60개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정부의 재촉과 TSMC 측 인력으로 5년이 걸릴 공장을 불과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켰다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5년 이상 걸릴 공장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켜서 모든 안전 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초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 생산도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 내로
월 6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라피더스 르네사스부터 후지필름과 도쿄 일렉트론까지 일본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연달아 지으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현재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복구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이 같은 지진대 위에 속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이상 발생하며 강진이라고 평가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회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반도체 장비가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이 잠깐만 멈춰도 그동안 생산되던 반도체를 전부 폐기해야 할 만큼 미세하고 까다로운 완성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몇 분만 멈춰도 최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피해액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들은 최소 800억 원대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이나노 공장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향후 이나노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대만이 자랑하던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된 타이중팹 15의 경우도 수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여진이 반복되는 와중에 생산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양품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 마이크론 디램 생산 공정은 글로벌 생산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였고 공정 라인 시스템에도 정비가 필요한 결함이 확인되어 향후 2주 정도는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에 문제가 계속되자 대만 내 반도체 업계에선 고객사들과의 디램 납품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 가동 이후에 다시 납품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복이 터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잡고 건설하였으며 TSMC가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여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인 진도 7 수준은 가분히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끝낸 TSMC의 공장에는 이런 수준 높은 내진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정부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 1차원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이번 2024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의 매출은 7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31%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2분기 전망치는 더 좋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 언제 정상 가동이 될지 모르기에 반도체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상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가 갑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며 TSMC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삼성은 TSMC로 인해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최대 고객사들은 TSMC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기로 TSMC에게 주문하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기 관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수개월 전에 이미 TSMC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무리 없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주한미군은 각종 전략 자산을 동원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을 타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부터 유사시 항모까지 입항이 가능한 평택항을 끼고 있어 미국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한 미군 기지의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최근 들어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까지 근처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평택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TSMC의 대만과 삼성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군까지 동원이 가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충돌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며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손에 넣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한 이유도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지진이 난다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력으로 인해 생산 라인과 공정을 지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일제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삼성의 HBM 12단 실물 제품에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한 상황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HBM 시장 경쟁 구도가 또다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기에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세워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사실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사실상 처음으로 국산 전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K방산이 중동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계약 규모 단가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사우디 전차 수출이 지난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고 사우디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전차 수출건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방위사업청은 항상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사우디에 K 전차가 수출되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차가 아니라면 대체 한국은 사우디에 어떤 방산 무기를 수출한 것일까요? 무언가를 수출한 기록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했다고 추정되는 무기는 무엇이며 현재 사우디가 빨리 교체하고 싶어하는 무기들, 추가로 원하고 있는 무기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이 K 전차를 수출했다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수출한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천무다연장 로켓과 천무유도탄을 수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천무다연장 로켓과 함께 기동하면서 사격 지휘와 기타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이곤 6X6륜 장갑차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공개가 되면서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지금 당장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전차가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와 차륜형 자주포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우디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요. 사우디는 예멘과 맞닿아 있는 광활한 남쪽 국경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천무다연장 로켓을 주문한 데 이어 타이곤 차륜 장갑차도 도입했습니다. 타이곤 6X6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다양한 무장 시스템 탑재 및 부가장갑 적용 등을 통해 운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가 가능한 고성능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사우디는 한국에 1000대 이상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와 함께 케사르 차륜형 자주포를 보강 및 대체할 차륜형 자주포를 새롭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사우디는 높은 확장성을 가진 8X8형 차륜형 장갑차 시리즈를 발주함은 물론 여기에 더해 후티 반군과의 전투 경험을 반영해 10K 지급 폭약을 견딜 수 있는 레벨 IV급 저판 방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중국제 차륜형 장갑차를 사자니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유럽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부족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타이곤 장갑차를 8X8형 차륜형 장갑차로 확장하면서 레벨 IV급 저판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개조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한국의 전차를 원하는 날도 곧 올 전망입니다. 현재 중동은 국가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주요 권역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방산에 대한 중동 국가들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K 전차 등을 투입한 육군 훈련 현장을 참관했는데요. 앞서 사우디는 LIGNX-1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 210개 포대를 도입했고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이라크의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UAE와도 수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의 육해공 전 분야에서 뛰어난 무기들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천궁 2 수출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작년 2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세계 각국 정부와 군 당국, 방위산업체 관계자가 대거 집결했습니다. 세계방산전시회 WDSWORLD 디펜스 쇼 2024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WDS 2024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국의 내로라하는 방산기업과 연구소가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보내 뜨거운 판촉 경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한국은 고위급 인사들이 출동해 KF-21 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미국 F-15EX, 프랑스 라팔, 영국 독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물론 러시아 수-75MIG 35, 파키스탄 JF-17, 중국 FC-31도 사우디에 주요 인사를 파견해 전투기 개발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신생 방산 전시회에 이처럼 많은 나라가 달려든 이유는 이 행사 주최자가 미스터 에브리싱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을 천명하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항공 유도탄 전자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게 뼈대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무기 체계는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업국도 아닌 사우디가 고작 6년 만에 무기 국산화율 5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모두 쥔 미스터 에브리싱이었고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사우디는 성능과 납기 등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비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큰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육군의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군 주력 전차는 575대를 도입한 미국산 에미레이ES였는데요. 미군용 에미레이에 비해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사양이라 후티 반군과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군 2성급 전차로는 M60A3 660대와 AMX30SA 250대가 있는데 도입 40년이 넘은 구형들이라 전량 대체가 시급했습니다. 그런 사우디의 눈에 한국의 수출용 3.5세대 전차로 KEME와 KEX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우디가 악화되는 안보 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차 전력을 현대화할 경우 소요 물량은 단기적으로 900여 대, 장기적으로는 1,500여 대에 달합니다. 보병 전투장갑차만 해도 걸프전전에 도입된 MEA 브래들리 400여 대와 AMX CP 300여 대가 모두 교체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3,200여 대에 달하는 구형 M113 장갑차와 2,500여 대의 험비 차량, 대체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병 전투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모두 유력한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국산 AS-21 레드백이 좋은 선택지며 M113은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타이곤 8X8 장갑차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험비의 경우 WDS 2024에서 현지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형 전술 차량의 파생형 수출이 유력합니다. 사우디 포병 전력을 이루는 PLG 45, M109A2 A3A5, AMX GCT 등 900여 문도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한국의 K9A 자주포가 영국과 루마니아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면서 WDS 2024에서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고 사우디도 한국 자주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 해군도 새로운 무기 소요가 많습니다. 그간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사우디는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선 HD 현대중공업이 충남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 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 140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업체는 각각 장보고 3배치 배치 1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18년 미국의 호위함 4척을 발주했는데 여태까지 건조 중인 상황인데요. 해당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아 자국의 조선소를 새로 짓고 전투함을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지 군함 조달을 결정할 경우 한국은 해외 업체들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조선 중간지 주사인 HD한국 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해운사와 손잡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현재 중동 최대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 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대량의 신형 전투함을 발주할 확률이 높으며 HD 현대중공업의 수출형 모델이 사우디 건함 사업을 선점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K9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우리 육군의 훈련을 지켜본 사우디의 방위장관은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감탄하고 들어갔다는 후문인데요. 사우디 방위부의 압둘라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방산 분야 협력은 물론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카타르 현재 연합훈련에서도 한국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능력은 펼쳐 보였는데요. 우리 육군이 훈련을 전개한 카타르 알칼라일 훈련센터는 카타르군이 보유한 동서 10km, 남북 33.5km의 광대한 사막 훈련장으로 전차와 자주포의 장거리 사격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육군은 카타르에서 카타르군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EH 전차 및 PGH 2000 자주포와 연합 전투 사격도 벌였습니다. 한국산 K 전차, K9 자주포와 국제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2월에도 UAE에서도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중동에 또 한 번 알리고 오길 바랍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기적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적의 무기가 중국의 공격용 드론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며 실제 현장에서 환호의 탄성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드론 잡는 드론과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기존 드론을 뛰어넘는 속도와 기동성으로 적 무인기를 순식간에 요격하는 드론부터 한 발 발사 비용이 2,000원밖에 안 되는 레이저를 발사해 적 드론을 녹여버리는 대공 시스템까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가 추진되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레이저 무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전 배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미 군에 실전 배치했고 우크라이나도 비공식 루트로 이를 도입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다는 속보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반전의 한 방을 터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술 더 떠서 드론 무력화에 특화된 직중도령 고속 드론까지 선보였습니다. 최대 시속 250km라는 엄청난 속력으로 날아가 적 드론과 직접 부딪혀 박살을 내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지금까지 타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기가 함께 어우러져 한국은 드론 방어 체계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이 군사적 성공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탁월한 자폭형 드론이 보병전 차 탄약고 등을 공격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선보인 드론 잡는 드론 과레이저 대공무기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격과 효율성 면에서 모두 우수한 한국의 무인기 요격 솔루션은 그야말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이 레이저 무기가 이미 해외 전장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산 레이저 무기가 포착된 것입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정부나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분명히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가 시연된 장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취재 중인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 채널 디펜스 글로벌 와치로 알려짐은 우크라이나 군 고위급 인사를 단독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고위급 장교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는 말 그대로 광선검처럼 적 드론을 하늘에서 녹여버린다며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러시아군이 이 무기에 노출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레이저 시스템이 일단 러시아군 드론을 포착하면 몇 초 내로 비행 불능 상태가 되어 추락한다며 특히 기존 방공 무기는 시끄러운 소음이나 탄약 재장전 문제 등이 있지만 한국 레이저 무기는 전기를 공급받는 한 무한히 발사할 수 있어 공격 기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에서는 한국산 직중도령 안티드론 드론의 등장도 언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중러가 결탁해 저가형 드론을 무더기로 보낼 경우 우크라이나 방어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뻔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들여온 고속 안티드론이 엄청난 속도로 적 드론을 추격해 직접 부딪혀 무력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회피 기동을 할 새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 h 속도로 날아드는 한국산 드론에게 순식간에 요격당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IT 기술력을 갖춘 데다 항공우주 분야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 결실이 드론 잡는 드론과 레이저, 대공무기라는 혁신의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평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거대한 군사 강국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을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법까지 뜯어 고쳤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하원을 중심으로 중국산 드론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한국이 개발한 드론 요격 무기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대공무기와 직충도령 고속 드론 등 혁신적인 기술로 중국산 드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무인기 기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한국이 이처럼 드론 킬러 기술을 선도하게 된 배경에는 꾸준한 연구개발 R&D 투자가 있습니다. 한국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드론봇 전투체계 구축 사업을 기점으로 한국은 드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 중 하나가 니어스랩에서 개발한 직충도령 고속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대 시속 250km로 날아가며 적 드론과 직접 충돌해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탄약이나 탄두가 필요 없어 운영 비용이 낮고 충돌 직전까지 실시간 카메라와 자율비행 시스템이 목표물을 추적해 성공률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니어스랩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업체들도 레이더 인공지능 AI 기반 신기술을 적극 개발해 왔습니다. 어떤 기업은 최대 10km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도 탐지하는 3D 레이더를 만들어내어 목표물 식별과 추적을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이 최첨단 레이더 기술과 한국의 직충도령 드론이 결합하면 적 무인기 10대가 동시에 날아들어도 순식간에 위치와 경로를 파악해 고속 드론으로 차례대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 있어 엄청난 전력 상승 효과를 가져다주는 혁신입니다. 한편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시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민간 공공 연구진이 협업하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탄약 비용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 안팎으로 기존 방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합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처럼 다량으로 침투하는 목표물을 상대하기에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다. 게다가 레이저 특성상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적에게는 더 큰 공포로 작용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한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는 무려 3km 거리의 무인기 30대를 30번 발사에 모두 마칠 정도로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이 향후 한국은 레이저 출력의 확장을 통해 전투기나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 가능한 수백 KW급 시스템으로 진화시켜 나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레이저, 대공무기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레이저 무기 선도국이라고 부르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로 한국 무기가 목격되었다는 점은 그 기술력이 결코 이론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 전투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채널의 우크라이나 고위급 장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공세를 펼치려던 시점에 이 레이저, 대공무기와 직충도령 드론이 등판하자 대규모 드론 전력이 일시에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활용하며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을 파괴해왔지만 한국산 무기 체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합작해 새로운 드론을 대량 생산 중이지만 한국의 레이저와 고속 충돌 드론을 동시에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드론 물량 공세를 펼쳐도 레이저는 적의 선으로 목표물을 추적해 순식간에 불능 상태로 만들고 혹시 빠져나가려 해도 시속 250km짜리 자율비행 드론이 들이받아 파괴하는 형태로 완벽한 다층 방어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서방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전쟁을 통해 한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가 전 세계에 광고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K방산의 탱크와 자주포, 함정, 잠수함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드론 잡는 드론과 레이저 무기로 향후 10년간 무인기 방어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민첩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드론 기술 패권의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이상 앞으로 한국산 드론과 레이저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도 서둘러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에 성공하며 눈부신 속도로 전장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발전상은 단순히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체 레이더 L항법 기술, 초경량 복합 소재, 그리고 일체형 생산 시스템까지 대한민국은 전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드론 요격 솔루션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K-드론 방어 신화가 쓰이는 순간입니다. 민간 군사 채널 및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산 레이저 무기와 직충도령 드론이 일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용된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본 우크라이나 지휘부와 미군사 전문 채널은 성능이 정말 미친 듯이 놀라웠다고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드론과 레이저 무기가 세계 전장을 어떻게 뒤바꿀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바로 싸고 빠르고 강력한 한국의 차세대 무기 체계가 글로벌 군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은 이 한국 무기 체계를 두고 치열한 확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린 지금 대한민국은 전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과 실질적 전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레이저로 무인기를 태우고 시속 250km 드론으로 적을 격추시키는 혁신을 이뤄낸 한국. 그 이름과 기술이 전 세계 군사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K방산의 기적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가담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이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러시아 측은 중국의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대체 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물법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푸틴은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등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러시아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중국.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중국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죠. 시진핑은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 기자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라고 질문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안보 문제라며 뭉뚱그려 말하고 회견장을 나섰죠. 답을 듣지 못했던 AP통신은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국내 상황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이들이 러시아의 요원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신문 조사 결과 유력 인사들은 물론
시진핑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까지 러시아 여성 공작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푸틴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방이 조작한 사건으로 평하며 러시아-중국 관계는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도 러시아가 괜히 중국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며 미국이 사주한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제 정치학자들은 러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중국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중국마저 서방에 굴복하면 사면초가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에 무조건 협력하는 칠러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스파이들은 중국 고위급 관료들을 미인계와 로비로 구워 삶으려 했죠. 호주 정치권을 친중 노선으로 바꾸려 했던 과거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치권을 조종하려던 러시아 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실패, 중국은 결국 이를 빌미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중국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주장과 달리 나토는 최신 중국제 무기가 러시아군에 반입되고 있음을 포착했죠. 그러자 대중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중국은 잡아댔지만 워낙 거짓 주장을 많이 해온 중국을 국제사회가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중국은 말 대신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죠. 그 행동이 바로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마지막으로 제안했죠. 푸틴은 역시나 시진핑의 제안을 거절. 국제정치학자 피터 자이안은 러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의 제안은 합리적이지만 푸틴은 현재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또한 자이안은 마지막 제안이 거절당한 직후 시진핑은 관계 단절을 결심했을 것이며 실행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는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하면서 시진핑에게 필요했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중국의 태세 전환과 명분 쌓기. 일부 언론으로부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략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중국에서 발견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해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던 2014년부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그대로였고 러시아 스파이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들의 소재를 이미 파악해 러시아 스파이들의 행적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척을 지는 행동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을 잘못 건드리면 중국은 그동안 쌓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서방과 충돌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왔죠. 가디언지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러시아와 친목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하게 단절해야 할 때가 오자 러시아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었다는 명분을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푸틴은 스파이 행위를 일체 부인하면서도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죠. 푸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는데요. 러중 국경지대인 아무르강에 러시아군이 다수의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측도 분노해 장갑차 부대와 미사일 부대까지 전진 배치. 양국은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죠. 중국은 러시아라는 혹을 때려다 오히려 국경 갈등이라는 혹을 붙여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중 관계는 실상을 알고 보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러중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를 대대적으로 수복하는 상황.
이번 사건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은 러중 양국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엔 어려워 보입니다.